예,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오늘은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은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세포의 발견의 역사와, 그리고 생체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느냐에 대한 세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의 기능적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 종류의 세포,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고, 이것들이 생물로서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세포는 정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일단 있다는 것을 안 다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의 발견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라는 것은 현미경이죠. 사실 현미경과 망원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학문의 태동을 이야기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망원경은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현미경은 세포와 미생물 발견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현미경과 망원경은 두 개의 렌즈를 중첩시켜 가지고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리가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것이죠. 대신 망원경은 먼 곳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바라보는 반면에 현미경은 미시세계의 그런 작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후크는 용수철의 법칙인 후크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식물의 코르크층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식물의 코르크층에서 구획으로 나누어진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수도원의 수도실의 구획 혹은 감방의 감방이 구획인 셀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자신이 발견한 구조물을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후크는 이 당시에 이것은 단순히 생물에 이러한 구조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뿐이고, 이것이 실제로 생명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벤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직업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직물을 파는 사람이었고, 취미로 렌즈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만든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의 미생물을 관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사람은 레벤훅이 되겠죠. 그 이후에 세포라는 것이 진짜로 생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는 세포설이라는 것은 19세기 3명의 학자에 의해 가지고 정립이 됐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세포는 생명이 기본 단위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유래된다라는 세포설의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 세포설에 아마 현대에는 2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는 세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ATP에 대한 거는 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의 설계도인 유전물질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 2가지가 오늘날의 세포설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중요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곧 개체입니다. 즉, 생물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이 세포 하나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활동을 다 원룸에서 해야 되는 거와 비슷한 거겠죠.
그렇지만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여러 개의 세포가 그냥 단순히 같은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종류의 세포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저택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런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세포의 가장 특징은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세포는 동일한 DNA를 공유하지만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세포가 분업을 해서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이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에 비해서 월등히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동일한 DNA를 공유하지만 다른 세포가 되는가? 이들은 각각 다른 RNA를 만들어서 성격이 전혀 다른 세포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케이크나 쿠키나 빵은 재료는 되게 비슷하죠. 밀가루, 계란, 그리고 초콜릿, 설탕. 이렇게 재료는 다 비슷하지만 이것이 재료의 배합비나 조리법이 달라지면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경우에 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같은 DNA를 공유하지만 다른 조성의 RNA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원핵세포는 세포 내에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외부와 세포를 구분하고 있고 이것이 개체와 외부와의 경계를 형성한다. 어떻게 보면 이 원룸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겠죠. 원핵세포는 딱딱한 펩타이드 글리칸층으로 세포를 지탱하고 있고 모양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핵세포는 세포 하나밖에 없고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내부막이 있고, 그리고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핵이나 다른 그런 세포 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편모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세포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진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핵과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생체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내의 구획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구획을 하는 것은 진핵세포의 핵심이다. 즉 서로 다른 생명 현상은 세포 내의 다른 구획으로 연결된다.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원룸에 사는 사람과는 달리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일을 각각 다른 방에서 하는 것처럼 진핵세포는 이런 구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획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세포막이다. 세포막은 선택적인 투과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는 물질이 함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포막이 근본적인 특징이다. 즉 세포막은 극성과 비극성이 있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극성을 가진 물질이 쉽게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포막에 있는 그런 채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이것이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세포막에 의해서 특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소기가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막이 하나가 있으며 그 안에 또 막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내부막이 이렇게 접혀서
접혀서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최종적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포와 엔진을 비유를 한다면, 엔진은 우린 기름을 태워서 보통 내연기관의 엔진은 에너지를 얻죠. 반면에 우리 세포는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결국은 이런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에는 세포든 엔진이든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포는 이전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 복제를 가능한 기계인데, 우리가 그냥 자동차의 부품을 그냥 섞어놓는다고 우리가 자동차가 되지는 않죠.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서 조립을 해야지 기계가 완성되는 것처럼, 자기 복제를 위해서는 세포는 화학 공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학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에너지를 들여서 새로운 생체 구분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 즉, 세포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는 화학 공장으로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가? 에너지는 생체 분자의 화학 결합에 저장되고 세포의 대사 경로에 의해서 방출되거나 저장되는데요. 세포 내에서의 이런 화학 반응은 다단계의 화학 반응이다. 그리고 이런 다단계의 화학 반응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상당수의 반응은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정교하게 조절된다. 세포 내에서의 에너지 생성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반응이 연결된다. 즉, 화학 물질을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수입을 어떤 것을 해서 얻은 수입을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이것을 매개하는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도 일종의 현금처럼 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ATP라는 물질입니다. ATP는 이런 식으로 생긴 물질인데, 이렇게 ATP를 구성하고 있는 인산기 사이에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분해되는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생체 물질에서 생성되는 그런 에너지는 이 ATP의 인산기 사이에 있는 에너지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저장 방식은 NAD 플러스가 NADH가 돼서 물질이 산화돼서 나오는 전자가 저장되는 방식으로도 저장되곤 한다. 즉, ATP와 NAD의 두 가지가 중요한 에너지를 매개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된다. 어떻게 보면 산화환원 반응의 경우에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전자를 전달하는 반응인데,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이고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일어나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기 위해서는 전자를 전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원된 분자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즉, 메테인,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 이산화탄소 순으로 갈수록 환원된 상태에서 산화된 상태로 가는데, 이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 높은 에너지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될수록 낮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쪽으로는 환원된 상태이고 이쪽으로는 산화된 상태인데요. 즉, 물질이 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러면서 전자를 잃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NAD 플러스가 전자를 얻으면서 저장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경우에 탄수화물의 분해 과정의 경우에는 이런 포도당과 여러 다단계로 물질이 점점 변화해 가면서 이산화탄소로 일종의
변화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서서히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름을 불에 태우는 과정은 일시에 확 불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 되겠죠. 결국은 이 두 과정이 다른 과정 같지만 결국은 동일하게 물질을 태워서 산소와 포도당이나 탄화수소에 있는 그 전자를 이산화탄소에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불에 타는 과정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탄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도당을 태우게 되는가? 이 과정은 모두 처음에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이 산화해서 점점 그 시트르산 회로라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점점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 그리고 그 ATP가 합성되는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은 각각 분리된 장소로 일어난다. 즉 해당 과정의 경우에는 그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는 피루부산 산화와 시트르산 회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ATP 합성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해당 과정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해당 과정은 약 10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약 두 분자의 ATP와 한 분자의 NADH만 나온다.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회로를 돌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물질의 생성된 전제는 NADH로 전달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산화탄소로 점점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NADH에서 어떻게 ATP가 만들어지는가? NADH가 간 전자의 경우에는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달계에서 양성자 이온을 높은 농도로 점점 양성자 이온이 농도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이 사이의 공간에 점점 높아지게 된다. 양성자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양성자가 점점 이쪽에 쌓이게 되면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전기 신호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양성자 기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오면서 ATP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ATP 합성 효소라는 그런 단백질인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양성자가 들어오면서 ATP가 형성되게 된다. 즉, 여기 양성자가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양성자의 농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ATP가 ADP로부터 합성되게 된다. 즉, 이런 전기적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다시 바꿔주는 것이 ATP 합성 효소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분자의 글루코스가 산화되면 32분자의 ATP가 생산되게 되는데, 결국 산소는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전자를 받아주는 전자 수용체로 작용한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이유는, 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누군가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한시라도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조건에서는 호흡사슬을 작동하지 않고, 따라서 에너지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아예 산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NADH를 전자로 유기물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아닌 유기물에 전달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한다. 발효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효모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알코올 발효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산소가 있을 때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에너지를 어쨌든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루브산에 피루브산과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전자를 전해줘 가지고 에탄올을 형성을 해서 NADH를 재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탄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발효를 해가지고 우리가 술을 담글 때 산소가 있으면 술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